네, G20 정상회의차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죠.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셨군요. 뭐 북한의 ICBM 발사로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뭐 봐야겠습니다. 진짜로. 국내 또 정치 상황도 또 꽉 막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5선의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종걸입니다. 네. 예. 이 북한의 어떤 또 도발이라고 그래야 될까? ICBM 발사. 그 기존에 이제 뭐 미사일 발사와는 좀 다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온 그 방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미 공조에 가장 타격을 주는 시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또 북한은 그 우리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일 것을 기대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 공동 대응이 이렇게 견고해졌다 이렇게 또 판단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 ICBM의 발전 속도를 과시하는 의도도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북한 정책에 대한 그 균열을 네. 만들어내서 대북 공조에 차질을 기도하고 결국 위기 국면 끝까지 몰고 가서 미국과의 유리한 타협을 얻어내려는 뭐 벼랑 끝 전술을 네. 계속 좀 더 긴장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제 출국하기 전에 또 미사일 발사 시험, 또 무력 시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동작전을 제안한 것이네요. 네.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좀 이례적입니다. 네. 대북 전략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무원칙한 대화주의자가 아니다.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단호한 생각을 북한에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군의 그 현무 EA와 그 주한미군의 에이트킴스 네. 그 지대지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하는 것은 분명히 김정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심리적인 압박을 네. 주는 효과가 있다. 무원칙한 대화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걸 분명히 해서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이제 뭐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저녁 7시 40분 정도에 예. 퀘르버 재단 초청으로 이제 퀘르버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이 ICBM 발사 전까지는 상당한 또 공을 들여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메시지가 많이 수정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북한 행동이 첫 번째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대화 재개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이제 구하는 것이 아마 뭐 당초 생각이었다면 네. 이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이 대북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분명히 했고, 네. 문 대통령이 그럼으로써 책임도 가진 반면에 G20 국가들과 그 기대와 우려를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이 역설적인 효과도 줬다. 북한이 벼랑 끝으로 치달을수록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공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네. 좀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드 문제 말이죠. 북한이 저렇게 ICBM까지 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를 계속 철회해라 이렇게 압박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드가 그 북핵의 어떤 방어에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사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네. 좀 이제 그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그 북한의 네. 공조, 대북 공조를 이제 동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풀릴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중국은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제재는 조금 미온적이고요 북한에 대한. 네. 그리고 이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과 한미 연합 훈련의 같은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투트랙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또 그 유엔 대북 제재에 관해서 지금까지 미온적이지만 참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대륙간 탄도탄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북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사드와 함께 북한이 중국이 그리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그 위협적인 네. 그런 문제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공조를 끌어낼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문제도 어느 정도의 그 풀어 나가는 해법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사파적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을 유지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른정당 이해원 대표는 낭만적 민족 우선론 아니냐. 미사일 발사 전날 문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못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그 마지막 문을 자기들 발로 차버렸다.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청와에 대해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좀 두 보수 야당이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론적인 비판인데 네. 저는 지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을 이렇게 한 방에 차버린 그런 명분 없는 행동에 대해서 네. 원칙 있는 대북 전략을 이제 구사함으로써 네. 저는 바른정당이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투트랙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선택하고 네. 다만 북한이 언제든지 그 투트랙에서 대화의 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문까지 닫아놓는 것은 그 앞으로의 평화 제안이라든지 네. 평화에 대한 그 화해 협력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목표로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그 여당 정부 지금까지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 적 대북관, 주사파 비서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지나칩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북한 김일성에게 절도하고요. 북한 네. 방송을 공작적으로 듣기도 했다는 그 주사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뉴 라이프로 이제 바뀌어진 많은 분들이 네. 자유한국당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른정당에도 그것을 과거의 어떤 그 사실에 주사파를 낙인을 찍힌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주사파의 과거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청와대 예전에 학생운동한 분들 중에서 네. 저희
PD와 NL 중에 이제 네. NL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지만 그동안 네. 20, 30년 동안 제도권에서 정치하면서 무슨 유권자들한테 여러 차례 선택을 받은 기성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그야말로 좀 낭만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해 보이는 네. 그런 논쟁은 이제 좀 시간 낭비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전대협 의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뭐 재선도 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심판 평가는 다 받았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 억지 주장은 북한 김정은 집단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남한에서 이렇게 주체사상을 흠모하고 북한을 동경한다고 주민들한테 선전할 빌미를 야당이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건설적인 네. 수준 있는 비판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어느 국민도 그것을 믿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국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여전히 그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이 개편안 관련해서 상임위를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그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야당은 여전히 인사 문제, 특히 조대엽 그리고 송영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자진 사퇴 또는 퇴진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총력적 공세를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네. 국민들의 공감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모색하는 올바른 정치를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안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중소벤처부를 신설하는 아주 극소한 범위의 것입니다. 미래 창조 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용 이름도 가져가는 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과거에 그 정권 바뀐 그 반대 상황에서 5년 전, 10년 전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네. 아마 좀 지나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네. 이제 좀 미래적인 그 정부 조직에 관한 그리고 또 추경안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슨 채권을 발행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 네. 추경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네.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떻습니까? 알아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로 홍준표 체제가 등장했는데 조금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잘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5당 체제에서 저는 그래도 지난번 양당 체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네. 그동안 이번 선거 때 보여줬던 좀 무리한 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양당 제도보다는 훨씬 더 상쇄되고 또 국민들의 주장이 선택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에 넓혀지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편에는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압도적으로 선출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 여당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너무 진영 논리에 볼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그 패배에 대한 성찰과 네.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네.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좀 쇄신하고 일신에서 좀 네.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이요. 네.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존립 위기까지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여전히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말이죠. 네. 지금 보면은 좀 정치 신인이라고 보이는 이유미 씨나 또 이준서 씨죠. 이준서 네. 그분의 이제 단독 범행이었고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이었다. 네, 그렇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당 지도부는 거기에 뭔가 좀 속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당도 그 지난번에 어찌 보면 저희 당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총선 때요. 네. 예. 그런 그 틀과 범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완전히 속은 것이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보이면 이건 국민들로서는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아무튼 이 점에 관해서 뭐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사실관계들이 좀 어느 정도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그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민적 정서에 맞게 대응을 해서 네.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의 그야말로 그동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한 그 국민적 그 서약을 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 문제로 국민의당이 아마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당에서는 인식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뭐 정치적 책임, 거취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당시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좀 먼저 제기하고 어찌 보면 그 정치 시인들에게 이렇게 부추겼던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기사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뭐 거기에 이렇게 직접 관여해가지고 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래서 그걸 꼬리 자르기로 그 두 정치 신인의 어떤 독단적인 그 행위와 아주 속은 피해자로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국민의당을 이제 몰고 가면 그것이 좀 손해를 좀 줄이지 않겠나라는 한 것보다는 네. 이 국민의당이 총력으로 그야말로 속았다기보다 속았는 측면도 있지만 미숙해가지고 사실은 뭔가 그 미필적 고의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야말로 수용해서 네. 국민의당 전체 문제로 이걸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빨리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면이라면 뭐 혹시 정계 개편 같은 것이 올까요? 저는 국민의당의 이 문제가 그냥 사소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이라기보다는 뭐 국민의당 하나의 큰 문제가 어찌 보면은 정치권 전체에 그러면 야권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저희 그 같은 둥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당에도 그런 네. 정치 행태에 대한 비난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흑색 방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빨리 이제 이것이 이제 뉴스로부터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 국면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